공부하는 효율적인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습 효율 피라미드를 보면은 가장 비효율적인 학습 방법이 강의를 눈으로 보는, 강의를 귀로 듣는 거, 이런 것들은요 아주 약한 효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학습 효율이 있는 방법이 바로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 정자동에서 혼공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오경란입니다. 혼공연구소는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아이들한테 아주 효율적인 학습 전략을 알려주고 또 그 학습 전략을 실제로 학생들이 자기의 공부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입니다. 무작정 하는 공부가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배움을 망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공부는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굉장히 정직한 거라고 보통 말을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는 가끔씩 경쟁자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내가 뜻한 대로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있죠. 직장에서 일을 하든 사업을 하든. 근데 그런 일들에 비해서 공부는 정말 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아주 정직한 거라고 사람들이 보통 많이 알고 있고 저도 그것이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공부는 정직해요. 하지만 가끔 배신을 때리기도 하거든요. 공부를 열심히 해도 성적이 안 오르는 경우. 근데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적이 안 오르는 경우가 생길 때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아야 사실은 그 큰 함정에, 슬픈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공부를 만약에 열심히 안 했어요. 이 아이가. 공부를 안 하고 놀기만 했어요. 성적이 당연히 안 나오죠. 근데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아주 깊은 마음속에는 희망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희망이냐? 나 그동안 공부 열심히 안 해서 그렇지. 나 맨날 놀아서 그래. 근데 내 이제 마음 딱 먹고 공부하면은 나 이제 성적 올릴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희망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핸드폰도 멈추고 친구들과 노는 시간도 최대한 줄이고 그동안 하지 않았던 모든 나의 에너지를 다 쏟아서 열심히 공부를 했단 말이죠. 한 6개월 정도를. 한 6개월 정도 하면 조금 결과가 이제 막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똑같아요. 성적이 안 올랐어요. 이런 아이들은 오히려 희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난 해도 안 되는구나. 나 정말 열심히 했는데 나는 뭐 공부머리가 없나 보다. 나는 어차피 해도 안 되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학습에 대한 자기 무력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건 당연히 기본값으로 필요하지만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오른다면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첫째, 정말 학습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학습 발달 단계가 아주 문제가 있는 심각한 상황이거나 아니면 방법을 잘못 알았던 거죠. 공부하는 방법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잘못된 방법으로, 다시 말해서 성적을 올릴 수 없게 만드는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나름의 열심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공부라면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하죠. 그래서 이왕 공부를 할 거면은 공부하는 효율적인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부 방법을 얘기할 때 보통 많은 아이들이 저는 암기하는 게 너무 안 돼요. 뭐 암기하는데 좋은 방법이 없어요? 라는 질문을 이제 자주 듣곤 하는데 사실 맞습니다. 암기를 잘 해야 또 공부의 결과가 나오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기 전에 어떠한 원리나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암기가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암기법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내가 공부하려는 학습 단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은 일단 기본으로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할게요. 암기법에 대해서는 사실 그 암기법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워낙에 많으시죠. 우리나라의 그 기억력 스포츠라는 것도 있어서 국가대표들이 전 세계 대회를 나가서 정말 말도 안 되는 1분 동안 엄청난 양을 외우는 그런 대회도 제가 봤어요. 얘기를 들어봤더니 나름의 기억하는 방법을 훈련하는 또 과정이 있더라고요. 너무 저도 관심 있게 봤고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뇌과학의 또 대가이신 박문호 교수님도 굉장히 많이 이제 책에서도 말씀하신 게 여러 가지 기억 방법, 암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그런 것들 보면 참 도움이 될 것
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뭐 장소를 연결하는 장소법이라던가 3개의 요소를 같이 연결해야 된다라고 하셨던 3개 연결법 이런 거라던가 아니면은 어떤 것들을 내가 많은 양을 공부했을 때 하나의 어떤 구조화시키고 모듈화시키고 하나의 어떤 도표로 만들어야만 된다. 뭐 그래야지만 암기가 확실하게 더 빠르게 된다. 뭐 여러 가지 방법적인 얘기들이 있어서 도움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지금 그 모든 것들을 다 기본으로 하면서 학습에 도움이 되는 암기에 대한 얘기는 크게 3가지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3가지만 제대로 알고 실천을 해도 사실 공부하는데 암기가 안 돼요, 암기가 어려워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안 하니까 어렵고 안 하니까 안 되는 거겠죠. 이 3가지만 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요, 인풋이 아웃풋으로 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커다란 맥락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맥락을 깔고 암기해야 된다는 거.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누적을 해야죠.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한 번 딱 외워서 그것이 영원히 장기 기억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는 누적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암기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이제 인풋이 아니라 아웃풋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릴 건데 이거는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복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강조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요. 자, 처음에 공부를 할 때는 우리가 어떤 정보와 지식을 내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죠. 그래서 집어넣을 거예요. 인풋이에요. 그런데 이 인풋으로 공부를 할 때에 사용하는 신체 도구가 뭐가 있을까요?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들으면서. 그쵸? 그래서 눈과 귀를 사용해서 처음에 인풋으로 학습을 합니다. 이건 처음에 공부할 때 해당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습, 세 번째 복습 또는 네 번째. 아무튼 n번째 복습을 할 때는 이제는 인풋이 아니라 한 번 들어간 것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인출해내는 방식으로 아웃풋으로 복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 암기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인풋을 할 때는 눈과 귀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제 아웃풋을 할 때는 뭘 사용할까요? 신체 도구 중에서 바로 손으로 쓰거나 손 또는 입으로 말하거나 그래서 손이나 입을 통해서 밖으로 꺼내는 방법에 암기를 했을 때 비로소 그 암기법이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아웃풋으로 암기해라. 두 번째는 맥락 없이 그냥 정말 하나하나 조각을 외우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것을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또 공부를 좀 못하는 아이들의 아주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인데 전체를 알고 나서 전체를 다시 한번 키워드를 잡아서 구조화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씩을 이제 뭐 여러 가지 암기 방법을 사용해서 암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큰 스토리 흐름 없이 암기하는 거 절대 안 된다. 이게 두 번째 핵심이고요.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적해야 된다. 최소한 4번 정도요. 물론 뭐 꼭 4번을 해야 된다, 뭐 10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숫자가 조금 의미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이 얼만큼이냐에 따라서 때로는 2번을 했을 때 완전히 암기가 되어서 장기 기억으로 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전혀 내가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라면은 5번, 7번을 해도 부족해서 뭐 10번을 해야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을 예를 들자면은 어쨌든 한 번 우리가 암기했을 때 잊어버릴 것이고 일정 시간이 지나서 두 번째 암기하고 또 조금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암기한 다음에 또 잊어버리고 이렇게 반복을 하는데 4번 정도의 이렇게 누적된 복습을 하고 나면은 대부분은 단기 기억이 아니라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학생들이 일단 공부를 할 때 기본적으로 오늘 공부한 내용을 다음날 한 번 더 암기를 하고요. 3일 뒤에 한 번 더 암기를 해보고 또 일주일 뒤에 또 한 번 더 암기하고 그리고 15일 뒤에 한 번 더 암기를 한다면 이렇게 4번 누적해서 암기를 한다면은 어지간해서는 웬만한 것들은 다 암기가 잘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아주 확실한 검증된 방법이기 때문에 꼭 학생들이 이 3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학습을 했으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제가 이 아웃풋으로 복습을 해야 잘 암기가 된다라는 말을 했을 때 어떤 학생이 선생님 저 완전히 제가 했던 게 그 방법이랑 너무 똑같아요 라고 말해줬던 게 있어요. 그 학생이 고등학생 때 학교에서 영어 단어 암기 대회가 있었대요. 그런데 1200개의 영어 단어를 외우는데 거기서 1등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1등을 했을 때 자기가 했던 방법이 바로 이거였대요. 그러니까 영어 단어를 계속 말로 하면서 반복적으로 했다라는 거죠. 그게 결국 제가 항상 얘기했던 셀프 테스트거든요.
예, 셀프 테스트는 정말로 그 암기를 할 때 너무 중요하고 학습할 때 기본이 되는 학습 방법인데요. 셀프 테스트, 말 그대로 내가 나를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걸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알아야 되는데 눈으로 보면서 외우는 아이들이 있어요. 눈으로 보면서 암기를 하면은요, 스스로 테스트가 안 됩니다. 왜? 눈으로 보는 순간 그냥 나는 이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스스로 믿고 있기 때문에 테스트 자체가 안 돼요. 테스트가 되려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아웃풋을 해야 돼요. 두 가지 신체 도구, 말로 하거나 손으로 쓰거나. 그래서 조금 내가 암기가 굉장히 많이 약하고 말하는 게 조금 난 너무 힘들어. 그런 친구들은 일단 쓰는 것부터 해보세요. A4 용지에다가 내가 암기한 걸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쓰면은 막히잖아요. 내가 아까 분명히 외웠는데 뭐였지? 하고 막혀요. 그러면 스스로 테스트가 되죠. 아, 나 이거 지금 못 외우고 있구나, 아직. 그러면 그걸 다시 한번 외우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좀 백지 테스트가 조금 익숙해지면은 이제는 백지 테스트보다 더 효과가 좋은, 이제는 손이 아니라 입으로 하는 말로 하는 거를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말로 줄줄줄줄 한번 뱉어보는 거죠. 막 말하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막히는 거죠. 막히면은 아, 내가 이 부분을 또 모르고 있구나 라고 또 테스트가 되겠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전 세계의 모든 뇌과학자들과 교육학자, 교육심리학자들이 다 인정하고 있는 학습 효율 피라미드를 찾아보세요. 학습 효율 피라미드를 보면은 이렇게 피라미드 모양의 가장 비효율적인 학습 방법이 꼭대기의 5%, 그게 바로 강의를 눈으로 보는, 그리고 10% 강의를 귀로 듣는 거. 굉장히 강의를 보거나 이렇게 교재를 보거나 듣는 거, 이런 것들은요 아주 약한 효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밑에 거의 90%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학습 효율이 있는 방법이 바로 말로 설명하기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뭐 말로 설명하면서 써보기도 하고 계속 이것을 반복하는 것이 굉장히 학습에는 큰 좋은 방법입니다. 국영수 과학의 기초가 없을 때 그럼 어떻게 공부하면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시면 참 제가 마음이 괴롭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초가 없는데 못하죠. 기초가 없으면 학습에 굉장히 큰 방해물이고 어떻게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초를 빨리 쌓아야죠. 근데 시간은 지금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기초가 없는데 이것을 뭐 한 방에 할 수 있는 뭐 좋은 어떤 노하우라던가 어떤 뭐 특별한 방법이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제가 질문해 볼게요. 우리 아이는 정말 오래 달리기도 못하고 이런 기초 체력이 없는데 점프 연습 열심히 하고 스파이크 연습 열심히 해가지고 그것만 열심히 해가지고 어떻게 배구 국가대표 좀 어떻게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안 됩니다. 기초 체력이 일단 기본이 되고 난 다음에 그런 운동 기술도 연마해야 되는 거죠. 라는 말을 누구나 할 수 있는 대답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공부 학습에 대한 기초가 없다. 그러면 기초를 쌓기 전까지는 어떤 학습을 하더라도 그 발전 속도가 너무 느려요. 예, 뭐 불가능하다,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되긴 되죠.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거죠. 기초학습이 되어 있는 아이와 기초학습이 안 되어 있는 아이가 똑같은 에너지와 똑같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했을 때 당연히 그 결과는 다르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기초학습을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뭐 중학교 올라가기 전까지 중학교 기간 동안은 기초학습에 정말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게 맞는데 이 말을 하면서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너무 또 뭐 유아들과 미취학 아동들과 초등학생들한테 기초학습을 시킨답시고 너무 많은 양의 학습을 또 시키게 되는 건 아닌가라고 우려가 돼요.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유치원, 초등학교 시절에 갖추어야 하는 기초학습은 그럼 무엇인가를 알고 그 시기에 필요한 양을 적당히 해줘야죠. 그것을 하지 않고 과하게 뭐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과한 선행을 한다거나 해서 정작 그 시기에 필요한 기초적인 학습을 구멍 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발달 단계에 맞춰서 인지 발달 단계에 맞춰서 차근차근 기초학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만약에 내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이고 고등학교 2학년인데 기초학습이 없다. 그러면은 기초학습을 채울 만큼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 아이가 재수 삼수를 하게 되거나 원하는 대학이 높다면요. 아니면 목표를 낮춰서 뭐 좋은 대학 가는 것을 조금 낮게 잡거나
요즘에 만나는 많은 어머님들이 하나같이 하소연을 하시죠. 우리 애는 제 말은 무조건 안 들어요. 공부에 대한 얘기만 하면은 짜증부터 내요. 아무것도 소통할 수가 없어요, 공부에 대해서는. 제가 근데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까지 애를 해줘야 될까요? 공부를 어디까지 제가 도와줘야 되고 개입하면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정말 거의 매일 듣는 것 같습니다. 진짜 매일 그거 듣고 있는 얘기인데,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고등학생이에요, 아이가 만약에. 그걸 왜 지금 하세요? 진작에 하시지. 초등학교 때, 유아 때 아이의 공부 그릇이 만들어졌어야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정적인 시기가 있고요.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아이가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이제는 대학 입시를 좀 놓고 보기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로 조금 좁혀볼게요. 자, 고등학교 때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유아 초등부터 해서 중학교까지 이게 그런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학습 그릇이 아이가 만들어져 있어야 고등학교 때 그런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부모님들이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그런 학습 습관을 만들어주지도 않고, 그리고 어렸을 때는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공부는 어차피 나중에 중고등학교 가서 열심히 할 거니까 지금 그냥 맘 편하게 놀아. 어떤 부분에서 보면 틀린 말이 아니긴 하지만요. 공부를 할 수 있는 학습 능력을 그때 키워주지 않으면 고등학교 가서 공부를 잘 할 수가 없게 돼요. 일단은 공부 그릇을 키워놓는 시기는 유아랑 초등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공부 그릇이 뭐냐?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아이로 키우셔야 되고요. 호기심을 가져야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생각한 것을 말로 편하게 할 수 있는 아이, 그리고 책을 좋아하는 아이, 내가 뭔가를 하나를 했을 때 조금 실패하더라도 좌절하지 않는 아이, 이런 것들이 다 공부와 관련이 없는 거냐? 매우 직결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런 모든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 아이들이 사실 중학교 가서 공부 습관을 만들어줬을 때 이제 시너지를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초등 때는요,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아이의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 이제 중학교쯤 되면은 실제로 과목별로 공부할 수 있는 좋은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이제 배워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지도 않고 중학교 때쯤에서 실제로 과목별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공부 방법을 알려주지도 않고, 조금 아까 얘기했던 복습하는 방법, 암기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실패고 어떻게 하면 성공인지조차도 그런 학습 방법 에 대한 걸 전혀 아이들이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고1이 됐어요. 자, 성적이 이제 엄청 안 나왔겠죠. 그럼 이제 엄마는, 야, 너 이제 공부 좀 해. 그동안 이제 실컷 놀았잖아. 이제 공부 좀 하자. 그리고 너는 왜 자기 주도가 안 되냐? 너가 스스로 해야지. 시켜서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이게 이제 보통 엄마들이 많이 하는 말이죠. 근데 아이들은 자기 주도로 공부하는 방법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못합니다. 엄마가 가르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학교에서도, 그리고 꽤 많은 학원에서도 그것을 가르치지 않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아이들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은 할 수 없고요. 그래서 도대체 엄마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초등학교까지 호기심 있는 아이, 자신감 갖고 도전할 수 있는 아이, 질문을 잘하는 아이, 책을 좋아하는 아이, 이런 걸로 만들어주는 거. 너무 뻔한 얘기 같지만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걸 다 만들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중학생쯤 되면은 조금 빠른 친구들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요. 초등학교 5학년쯤 되면은 이제 실제로 내가 공부한 것을 학습적으로 어떤 방법을 써야 이게 효율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공부 방법을 가르쳐 주고, 거기까지 자녀의 공부에 대한 개입을 하시고 싶다면은 여기까지가 거의 90%예요. 여기까지가 90%고, 고등학교 가서 공부 좀 해, 너 왜 자기 주도가 안 돼? 이런 말은 해봤자 100회 무익합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가서 할 수 있는 건 뭐냐? 나머지 10% 역할 하셔야죠. 아이한테요, 재밌는 얘기 해주시고요, 맛있는 거 해주시고요. 무엇을 위해서? 공부를 위해서요. 다른 걸 위해서가 아니라 공부를 위해서 아이가 좋아하는 거 같이 재밌게 대화 나눠주고, 그리고 아이가 진로를 뭘로 하면 좋을지 열린 마음으로 진로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고3, 고2가 되면은, 고2, 고3이 되면은 아이가 관심 있어 하는 대학교 입시 요강 같이 알아보면서 정보 쓱 전달해 주고요. 정보를 주면 되는데, 정보를 주면서 또 감정이 실리면서 네가 여기로 가고 싶다고 했는데 네가 지금 이성적으로 이게 갈 수 있겠냐? 너는 말만 하고 싶다고, 가고 싶다고 하고 네가 하는 행동을 보면은 지금 멀었다.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그건 감정이 들어간, 이제 사랑의 감정이 들어간 말이고, 그거 말고 고등학생이 되면은 정보만 전달해주고 편안한 얘기해주고, 그것이 엄마가 자녀에게 자녀의 공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그 마지막 10%는 그거예요. 개입하고 싶다면은 중학교 전에 끝내시는 게 맞습니다. 네, 2025년 대한민국의 대학교 순위를 여쭤보셨는데, 이거는 평가 기관마다 다 다르죠. 일단은 뭐 세계적인 평가 기관을 예를 들면은 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QS라는 곳은 한 9개 정도의 그런 평가 기준을 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대학을 이제 순위를 매기고 있거든요. 뭐 교수 1인당 학생이 몇 명이냐, 그리고 논문이 얼마나 인용이 되었느냐, 국제 학생들과 또 그 교수의 비율은 또 어떠냐, 뭐 여러 가지 9개 정도의 그런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런 QS 세계 순위를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래도 좋다고 하는 뭐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현재 31위, 그리고 연세대가 56위, 그리고 고려대학교가 67위, 이렇게 이제 랭킹이 되어 있고, 또 다른 기관은 또 약간 더 다르게 순위가 매겨져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텍사스에 있는 A&M 대학교라고 있어요.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건데, 거기가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뭐 서강대나 성균관대, 한양대학교하고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인서울 가는 게 힘들겠다 싶으면은 따로 방향을 좀 정해서 거기에 맞춤식의 공부와 학습 방향을 가지고 그렇게 A&M 대학을 가는 것도 굉장히 좋겠죠. 그러니까 세계 대학의 순위로 보자면은 우리나라에서만 대학 순위를 보는 게 조금 이제는 시야가 좀 좁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뭐 보통 스카이 대학교를 가장 상위권 대학의 이제 대명사로 이제 불리고 있죠.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이거 진짜 일주일 전 얘기인데요.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이랑 상담하는데 스카이 대학교를 얘기하는데, 그 아이는 실제로 우리나라에 스카이 대학교가 있는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순위를 보자면은 뭐 의대, 치대, 한의대, 의치안부터 일단 제일 위로 올려놓고요. 그 다음이 스카이가 아니라 서카포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그 다음이 이제 약대, 이제 수의학, 그 다음 수의대, 그 다음에 연대, 고대, 이렇게 쭉 내려오고, 지금 뭐 대학교를 정말 좋은 대학교를 가는 게 중요한지, 내한테 맞는 학과를, 대학교 네임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내가 좋은 학과를 가는 게 중요한지,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는데 정답이 있겠습니까? 정답 없습니다. 나는 꼭 이 전공을 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그 전공을 가지고 있는 학교를 우선으로 해야죠. 대학교 이름을 보고 학교를 우선으로 하느냐, 내가 가고 싶은 학과, 전공을 우선으로 하느냐, 그거는 정답이 없고 자기가 결정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어떤 학생이 자기는 무조건 의대를 가고 싶다고 해요. 근데 그 아이 성적은 서울 경기권에서는 의대를 갈 성적이 아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아이는 괜찮대요. 자기는 뭐 지방 어디 의대를 가든 상관없고 자기는 정말 의대를 가고 싶다라고 했어요. 그건 그거대로 그 아이의 선택이니까 괜찮은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내가 아직 진로나 직업이 정확하게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하게 저 약간 컴퓨터 공학 비스무리 그런 쪽으로 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아직 명확한 직업이 꿈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일단 이 아이가 열심히 성적을 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좋은 학교로 가는 것도 그걸 누가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건 정답은 없고, 정말로 정확한 학과가 정해져 있다면은 학과 우선으로 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서울대학교라고 다들 이제 말을 많이 하는데, 보통 성적이 중간쯤 되는 아이들의 목표는 너도 나도 다 같이 우리 모두의 목표는 인서울대학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서울대학교라는 게 어쨌든 행정구역상 서울시 안에 있는 4년제 대학교를 이제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행정구역상 서울시에 있지 않아도, 예를 들면 성남시에 있는 가천대학교라던가 한양대 뭐 에리카 캠퍼스라던가 또 수원에 있는 뭐 성균관 대학교, 이 정도도 수도권이긴 하지만 꽤 많은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인서울대학교랑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인서울대학교를 반에서
반에서 몇 등을 해야 인서울대학교를 가요? 라고 묻는다면 지역 격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좀 설명이 필요해요. 학군지냐 학군지가 아니냐에 따라서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얼만큼 차이가 나냐면, 자, 이제 수능을 보죠. 수능을 보면은 학교에서, 우리 학교에서 고등학교 아이들이 각 전국에 전교 1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의 전교 1등 아이들은 내신이 1등급이었죠. 전교 1등이었으니까요. 내신이 1등급이었을 거고, 그러면 그 아이들이 이제 수능을 본다면, 수능은 이 아이들이 몇 등급을 받을까 통계를 냈어요. 통계를 냈더니 전국에 있는 내신 1등급 아이들이 수능은 평균 3.4, 3.3 이 정도 등급을 받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건 무슨 뜻이에요? 아, 저기 지방에 있는 어떤 작은 시골 동네에 있는 어떤 고등학교에는 전교 1등을 했지만 수능에서는 6등급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반대로 학군지에서는 내신이 좋지 않지만 수능에서는 또 1등급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에서 몇 등을 해야지라는 말은 조금 그거는 적합하지 않을 것 같고, 대답할 수 있는 거는 모의고사, 전국 모의고사, 그리고 수능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최소한 10% 안에는 들어야지만 인서울 대학교를 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잘 모르는 학과들이 있어요. 이제 보통 이제 신설되는 학과들이 그럴 텐데요. 시대가 바뀌고 당연히 대학에서도 시대에 맞춰서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학과들을 다시 이제 계속 개설하고 있는데, 성균관대학교에 규제과학과라는 것도 생기고, 이제 세종대학교의 양자지능정보학과, 그리고 또 국방 AI 로봇 융합공학과, 이제 이런 과들도 생기기 시작했고, 또 서울대학교나 경북대학교에서 혁신신약학과, 이런 과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미래의 지금 뭐 인공지능이나 AI나 뭐 바이오, 또 무슨 반도체 공학, 바이오 메디컬, 나노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새로운 과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학과에서 조금 눈을 돌려서 올해에 내년에 생기는 학과는 무엇이 있는지 또 관심을 계속 우리는 가져볼 수 있을 만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최근에 생긴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라고 있어요. 이거는 조금 의견이 분분해요. 어떤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또 이제 모든 일이 이렇게 장단점이 있잖아요. 이렇게 양면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가 굉장히 위험하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냐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그 기업과 대학교가 계약을 해서 이 학생이 그 대학교 그 학과에 입학을 하면은 졸업 후에가 아니라 바로 2학년부터 그 기업에 가서 일을 실제로 배우면서 할 수 있는 취업형 학과인 거예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처음에 들어갈 때 내가 정말 관심이 있고 내가 배우고 싶었고 내가 꿈꾸었던 그런 진로 방향과 맞으면은 괜찮겠지만, 물론 그렇게 선택을 해야 했었겠지만, 졸업 후에 만약에 그 기업이 좀 사라진다거나 좀 망했을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하냐? 그동안 받았던 모든 그런 장학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또 내가 다시 또 돌려놔야 되는 뭐 그런 상황도 생긴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좋은 기회다 이러신 분들도 있고, 되게 위험한 거다 이러신 분도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 더 관심 있게 그 아이한테 맞춰서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그 안타까운 질문 이런 걸 해요. 어떤 학과를 가야 더 취업이 잘 돼요? 이런 질문.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직업을 해야 돈을 더 많이 벌어요?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제가 길게 장황하게 하는 편인데, 아이들한테 예전에 부모님 세대에서는 좋은 대학을 나와야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거나 전문직에 종사하기가 쉬웠죠. 그런데 지금 앞으로 너희들이 살아갈 미래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네가 좋아하고 재밌는 걸 무조건 선택해야 돼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고 좋아하는지에 대한 학과를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새로 생긴 학과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AI 시대가 왔죠. 오고 있는 건가요? 온 건가요? 요즘에 AI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너무 저는 사실 좀 두려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근에 봤을 때 AI가 개발자의 명령을 듣지 않고 반항을 하고 로그아웃을 하려고 해도 로그아웃을 스스로 거부하고 개발자의 사생활을 들춰내서 협박까지 하고 AI가요. 그리고 당연히 뭐 사람의 감정을 이용해가지고 거짓말도 하고 이런 정도까지 지금 AI가 왔는데 우리가 왜 그런 말 하잖아요. 수치적으로 뭐 회계사, 세무사, 뭐 은행에 이런 딱딱딱 떨어지는 일들은 AI가 이제 인공지능이 하지만 이렇게 육체로 하는 거는 쉽지 않지 않냐라는 말도 했는데 제가 최근에 또 어떤 걸 봤냐면은 도배하고 타일 깔고도 다 인공지능과 그런 로봇 기술에 또 합해서 이런 페인트 칠하고 이런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어느 영역까지 침범이라는 말이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 영역까지 이 인공지능과 AI가 할 것인지 정말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좀 오래오래 남겨질 수 있는 그런 고유한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사실 지금 추측해봤자 그 추측조차도 깨지는 날이 멀지 않은 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해요. 요즘에 계속 인공지능 기술이 이제 기본이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서도 기본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앞으로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가질까 어떤 것이 남을까 저는 함부로 말을 못하겠어요. 분명히 지금 앞으로 가까운 미래만 보자면은 우주 에너지에 대한 내용들 뭐 신소재 공학들 뭐 환경과 오염에 대한 뭐 대기 오염 등에 대한 것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얘기들은 하지만 그것은 이제 지금 2025년도 기준인 거고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게 될 20년 뒤 30년 뒤에는 또 어떤 세상이 올지 몰라서 직업은 계속 사라져 왔고 계속 생겨났잖아요. 그쵸? 제가 어렸을 때 가지고 있었던 제가 봤던 직업들 중에서 지금 없어진 게 너무 많은 것처럼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직업들은 많이 사라질 것인데 그 사라지는 주기가 굉장히 짧을 거라는 거는 확실하죠. 굉장히 짧은 주기로. 어떤 아이가 나는 정말 열심히 이 공부를 해서 첫 번째 직업을 20대 후반에 가졌다라고 했을 때 그 20대 후반에 가진 그 아이의 직업이 10년, 20년 가지 않을 거고 어쩌면은 한 뭐 5년, 6년 주기로 그 직업은 또 사라지고 또 다른 직업이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이제는 지금 준비해서 어떤 대학교를 가서 어떤 전공을 공부해서 갖게 되는 첫 번째 직업은 금방 그 힘을 잃게 되고 또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이제는 필요한 거는요. 자기 효능감이 무조건 1번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주장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AI 시대에서 살아남을 학과와 직업이 무엇이냐를 말하기 전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내가 준비했던 직업이 몇 년 주기로 사라지고 또 다른 일을 해야 되고 또 새로운 일을 해야 되고 하는 그 과정에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자신 없는데? 라고 의기소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번 성공 경험이 있고 성취해본 경험을 가지고 어떤 변화에서도 그냥 그래 하면 되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해서 쉽게 그냥 도전을 하는 거죠. 바뀌는 변화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바뀌어가는구나 파악한 다음에 또 바로바로 그럼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지? 바로 도전하고 실행하고 또 몇 년 있으면 또 바뀔 거란 말이죠. 그럼 또 새로운 일을 도전하고 실행하고 도전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 집요하게 탐구해내고 창의력을 가지고 호기심 발동시켜서 새로운 것들을 먼저 실천할 수 있고 이런 게 진짜 이 아이들이 키워야 될 능력이거든요. 이 능력이 없는 아이들은 어떤 지금 당장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을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가져와서 좋은 일자리를 얻겠죠. 지금 당장은 한 20대 중후반에. 근데 그것만 가지고 있어서는 이런 자기 효능감이 없는 아이들은 나중에 그런 미래를 대비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직업은 여러 개의 직업을 아이들이 이제 가지게 될 거라는 것에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한 개 이상의 학원을 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원을 한 개뿐만이 아니라 2개, 3개, 4개 정말 열심히 학원을 다니는데도 여전히 성적이
중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아이들이 있겠죠. 지금 뭐 상위권 아이들만 학원을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최상위권 학생들은 학원을 다니는 게 오히려 더 적습니다. 오히려 중하위권 학생들이 더 많은 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학원을 다니는데도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의 공통점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드릴 건데, 첫째, 공부 습관이 안 만들어져 있다. 두 번째, 자기 이해 지능이 없다. 이 두 가지가 모든 것을 좀 포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공부 습관이 없다라는 거는 학교 수업을 일단 안 들어요, 그 아이들은. 그리고 학교 수업을 듣는다 하더라도 집에 와서 복습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복습을 할 때에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방법을 전혀 알지 못하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이들은 학교 수업도 안 듣고 학원에 가서도 학원 수업도 안 듣고, 듣는다 하더라도 그냥 귀로만 듣는 거지 저것을 내가 내 것으로 학습을 해야지라는 그 마음 자체가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을 갖는 것도 어찌 보면 습관이거든요. 생각하는 것, 어떤 이런 행동만 습관이, 눈에 보이는 행동만 습관이 아니라 생각하는 거, 마음가짐도 습관이잖아요. 그렇게 뭐 보통 뭐 마인드셋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오늘 배운 이 내용을 내가 오늘 확실하게 알아야지 하는 마음이 없어요, 일단. 예, 그것도 공부 습관이죠. 그리고 모르는 게 있다? 이거 내가 왜 틀렸지? 이거 알고 싶은데 그런 마음도 없어요. 그냥 학교에 앉아 있으니까, 교실에 앉아 있으니까 들리는 것을 그냥 듣고 있는 거고, 학원에 안 가면 또 엄마랑 싸우니까 학원에 가서 또 그냥 의미 없이 강의를 듣고 있는 거고. 공부에 대한 이런 공부 방법적인 어떤 습관도 물론 안 되어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생각조차도 이미 그런 습관에 젖어 있어요. 그게 첫 번째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 이해가 안 되고 있어요. 자기 이해. 자기 이해를 뭐 여러 가지 다른 말로 메타인지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 자기 통제, 자기 관리, 자기 조절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감정에 대해서도 내가 왜 지금 화가 났고 짜증이 나는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내 목표가 무엇인지도 몰라요. 내가 나를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하루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한 5시간의 공부를 내가 할 건데, 이 5시간 동안 내가 그럼 뭘 공부해야 될지 그것도 모르고 시간 계획도 안 되고 있고, 핸드폰을 내가 계속 지금 2시간, 3시간, 4시간째 하고 있으면서도 위기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통틀어서 내가 나를 성찰하거나 통찰하는 능력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장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학원을 다녀도 여전히 성적을 오르지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인 두 가지입니다. 공부 습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자기 이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다. 금방 말씀드렸던 공부 습관이 만들어져 있지 않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나쁜 습관들이 있죠. 거꾸로 말하면은 꼭 만들어야 하는 습관인데, 그것이 이제 거꾸로 갖고 있는 나쁜 습관인 거죠. 1번이 학교 수업을 안 듣습니다. 학교 수업은 원래도 중요했지만 지금 이제 점점 더 그 중요도가 커지고 있거든요. 대입에서 평가하는 제도 자체가 생기부의 그 세특 관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학교 수업을 잘 듣고 수업을 듣는 과정에서 딱 캐치해내는 것을 또 집요하게 탐구하고 이걸 해야 되는데, 학교 수업을 안 듣는 아이들은 그 자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학교 수업을 안 듣는 아주 나쁜 습관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복습을 하지 않아요. 학교 수업을 안 듣는 것도 문제인데 마음 먹고 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복습으로 이어지지 않고 그냥 학교 수업 한 번 들은 걸로 끝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복습을 하지 않는 게 가장 나쁜 습관 중에 또 하나인데, 또 하나는 복습을 하는 것도 안 하지만 복습을 하더라도 굉장히 또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하는 거, 이제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굉장히 계획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 일어나서 그냥 내 느낌대로 오늘은 수학 좀 해볼까? 또 그 다음날은 오늘은 밤에 잠자기 전에 한 2시간 내가 공부할 건데 맞아, 내가 지난주에 요즘에 계속 과학이 좀 힘든 것 같아, 오늘은 과학을 좀 해보자. 이런 식으로 즉흥적으로 그냥 하는 거죠. 계획 없이. 이거 굉장히 위험해요. 공부는 철저하게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24시간이고 잠자는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 중에서 꼭 필요한 거, 뭐 학교 수업, 뭐 학원 수업, 학원 숙제, 또 뭐 밥 먹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을 다 빼고 나면은 하루에 남는 시간이 뭐 많아야 3-4시간이거든요. 그럼 그 3-4시간 동안 내가 일주일 동안 무슨 요일 이 시간에는
어떤 과목을 어떤 교재로 얼만큼 하겠다라는 게 계획이 잘 짜여져 있어야 되고, 그 계획이 짜여져 있어야지만 집중도 있게 그것을 해내겠다고 마음먹고 할 수 있는 거지, 그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도 강요하지 않고 내가 안 한다고 해서 누가 날 뭐라고 터치하지 않기 때문에, 계획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학습량은 계획한 학습량에 비해서 한 반 정도밖에 못 채워요. 일단 학습량에서도 굉장히 크게 손실이 있는 거고요. 그 외에 계획이 있어서 내가 이것을 꼭 실천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집중하게 되거든요. 아, 나 오늘 이거 한 10페이지를 다 오늘 잠자기 전에 끝내야 되는데, 이거 다 끝내야 내가 편하게 잘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내가 남아있는 한 1시간 반 동안 이 10페이지를 다 빨리 끝내야지, 계획에 의해서. 그래야지 내가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뭐 졸릴 때까지 하다가 자야지 이러면은 금방 졸리고, 졸릴 때까지 하다가 자야지, 그런 무계획도 계획이라는 그런 궤변을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무계획은 계획이 아닙니다. 계획을 하고 15페이지를 하고 자는 거예요. 계획이 없으면 졸릴 때까지 하고 자야지, 그러면 아마 3페이지 하다가 졸릴 거예요. 그리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계획에 의해서 실천을 해야 되는 거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이제 공부 방법이 너무 중요하죠. 아까 말했던 과목별 공부 방법. 복습을 할 때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복습 방법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 복습 방법인가. 인풋으로 해야 된다, 아웃풋으로 해야 된다. 그 이제 말씀 너무 중요한 거고요. 인강으로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모니터 보고 인강 듣다가 강의가 끝났어? 그러면은 로그아웃하고 교재를 덮어요. 자, 이거는 실패하는 인강 학습법이고요. 강의를 다 듣고 나서 강의가 끝났죠. 그러면 모니터를 끄고 나서 교재를 펴고 오늘 강의 들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다시 내 공부를 다시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강을 활용한 효율적인 학습 방법이에요. 그걸 반드시 하고 셀프 테스트 하고 끝내면 돼요. 인강을 활용하는 거지, 인강을 듣는다고 해서 내가 공부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나하나 어떤 학습을 하는 행동에 있어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과 해야 되는 행동들이 다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모르고 하게 되면은 열심히 해도 결과가 안 나오니까 이제 나중에는 좌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 방법을 반드시 알고 해야 된다. 그다음에 5번째 마지막으로는 성적을 오르지 않게 만드는 나쁜 습관 5가지 중에 5번째는 핸드폰이에요. 핸드폰. 어떤 친구들은 핸드폰이 아니라 이성 친구일 수도 있겠고, 그냥 뭐 동성 친구일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요즘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공부의 주적은 공부를 못하게 만드는 주범은, 스마트폰 한번 보면은 아이들이 하루에 기본 2시간, 3시간을 그냥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핸드폰을 관리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성적을 올릴 수가 없어요. 정리하자면은 성적을 오르지 않게 만드는 나쁜 습관 5가지는 학교 수업 안 듣는 아이들, 복습 안 하는 아이들, 플래너 안 쓰는 아이들, 그리고 공부 방법 모르고 그냥 열심히 하는 불쌍한 아이들, 그리고 핸드폰 관리 안 되는 것. 요 5가지에서 하나라도 문제가 된다면은 아마 성적 올리는데 큰 걸림돌이 될 거예요. 아이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이제 부모님이 찾아주고 싶어 하죠. 아이도 찾고 싶어 하고. 네, 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내 아이한테 맞는 공부 방법을 찾지 마시고 성적을 오를 수 있게 만드는 가장 효율적인 학습 방법을 찾은 후에 그 학습 방법을 배우고 적용시켜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죠. 왜냐하면은 나한테 맞는 공부 방법이라는 건 없어요. 나한테 맞는 공부 방법을 얘기할 수 있으려면은 이미 최상위권 학생이어야 돼요. 그 성적이 이미 최상위권인 학생은 효율적인 학습 방법을 내가 그동안 몇 년 동안 해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배웠든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하다가 어쩌다 보니 알게 됐든 그 가장 효율적인 학습 방법을 내가 지금 몇 년 동안 했기 때문에 성적이 최상위권이 된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고 싶어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습할 때는요, 눈으로 이렇게 읽는 방법은 정말 비효율적인 방법인데 계속 우기죠. 저는 이 스타일이 맞아요. 말로 하라고요? 저는 그 스타일, 저는 어색하고 저는 그런 성격도 아니고요. 저는 너무 불편해서 싫어요 하고 거부하는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한테 맞는 방법이 아니래요. 자기는 그냥 눈으로 조용히 이렇게 해야 자기한테 맞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전교 1등이냐고요? 아니라니까요.
그걸 고집하는 아이는 성적이 상위권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 아이한테 맞는 방법,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야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지 마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결과를, 방법을 찾아갈 수 있는지를 그것부터 잘 보셔야 되고요. 이제 보통 어머님들이 그럼 내 아이를 학원을 보내야 돼? 과외를 시켜야 돼? 인강을 해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것도 많이 고민한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그야말로 아이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주는 게 좋아요. 공부 방법이 아니라 이런 학원이냐, 인강이냐, 뭐 과외냐 이런 것들은 아이의 성향이 있고 현재 지금까지 아이가 해온 학습의 그런 현재 상황이 있잖아요. 그 상황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100명이면 100가지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내 아이가 좀 속도가 느려요. 수학도 조금 그냥 현재 뭐 선행을 하지 않고 현재 학년에 맞춰서 겨우 맞춰가고 있는 조금 느린 아이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대형 학원에 보내는 것은 조심스럽게 하셔야죠. 네. 대형 학원은 어쨌든지 간에 속도를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도가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가는 애들은 속도감 있게 또 따라 잘 나갑니다. 그런데 느린 친구들은 거기를 또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아이들을 위해서 엄마들은 보통 우리 아이가 느리구나, 못 따라가는구나 해가지고 개인 과외를 하기도 하죠. 좋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또 여기서도 개인 과외를 했을 때 항상 장단점이 있잖아요. 정말 내 아이랑 코드가 맞고 서로 정서가 잘 교감될 수 있고 아이의 성향에 맞춰서 아이를 동기부여해 줄 수 있는 좋은 성격에 잘 맞는 코드의 성격을 가진 과외 선생님을 만나면 너무 좋겠지만 성격이 다르고 여러 가지 결이 안 맞아서 아이가 조금 느린 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너무 힘들어 한다거나 아이가 숙제를 안 해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또 푸시해서 아이의 마음을 뭐 다치게 한다거나 아이가 또 선생님을 이렇게 간을 본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안 했을 때 선생님의 그 액션을 보고 이 선생님한테 내가 조금 이렇게 좀 느슨하게 해도 될지 아니면은 꼼짝 못하게 내가 따라가야 될지도 애도 간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외 선생님이 만약에 아이랑 1대1로 하는데 너무 허용적이에요. 그러면은 아이는 이만큼 할 수 있는 거를 과외 선생님이 너무 허용적으로 하다 보니까 요만큼밖에 못하게 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또 소그룹 그 1대1 개인 맞춤 지도하는 학원이 있잖아요. 거기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뭐 2시간 정도, 2시간 동안 학생을 이렇게 대여섯 명을 놓고 한 번 개념 강의를 쭉 해주고 그 다음에 개념 강의를 똑같이 했어도 그 6명의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지금 성취 수준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 명 한 명 또 1대1로 봐주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수 있죠. 근데 이것 또한 어떤 어머님들은 우리 아이는요 경쟁을 많이 해야 치고 올라가는 게 있는데 이렇게 소그룹에서 하다 보니까 애가 경쟁심이 발동이 안 돼서 다시 그냥 아이들이 많은 대형 학원으로 그냥 가야겠어요 하고 또 대형 학원으로 옮기는 어머니도 계시고요. 뭐가 정답이다라고 말하기 어렵죠. 내 아이한테 맞춰서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은 제가 많이 경험한 건데요. 조금 아까 얘기 드렸던 대형 수학 같은 경우에 우리 아이가 느려서 대형 학원을 보냈는데 못 따라가요. 그래서 개인 과외를 했어요. 개인 과외를 했더니 선생님이랑 안 맞아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소그룹 1대1 맞춤 지도하는 학원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처음엔 너무 좋아해요. 그러다가 우리 아이는 이제 어느 정도 된 것 같으니까 이제 대형 학원 가도 될 것 같아요. 보통 어머님들이 대형 학원에 대한 로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또 여기서 정말 잘 하고 있는데 그걸 또 쏙 빼가지고 대형 학원을 보내가지고 똑같은 시행착오를 또 하는 거죠. 그러면 또 처음엔 따라가는 것 같았는데 또 한 달, 2달 지나면서 얘가 또 점점 못 따라가니까 다시 또 일로 옮겨오죠. 이런 시행착오를 참 많이 하죠. 이제 어머님들의 이제 어려운 숙제이실 텐데 내 아이한테 정말 맞는 것이 대형 학원인지 정말 잘 맞는 선생님을 만나서 개인 과외를 해야 되는 건지 그 소규모 그룹으로 해야 되는 건지 1대1 맞춤으로 해야 되는 건지 그거는 내 아이한테 맞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던 학습 방법 그 자체는 효율적인 학습 방법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빨리 공부 방법을 배워서 내 아이가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까지는 꼭 공부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초등학교 때 공부, 이제 학교에 다니면서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 공부 습관을 딱 만들어 놓으면 너무 편한 게 그게 그대로 가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뭐예요? 그냥 습관대로 사는 게 가장 쉬운 거죠. 별 노력 없어도 습관대로 그냥 가면 되는 건데. 하지만 또 반대로 가장 어려운 건 뭐예요? 내가 한번 들였던 습관을 바꾸어내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공부 습관을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딱 만들어만 놔주면은 정말 너무 편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해주고 싶은 거 뭐 여러 가지 말고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초등학생이 되었을 때 학교, 그러니까 교과서가 있겠죠? 교과서에 하나의 그 첫 단원명을 꼭 기억해라. 실제로 제가 만나는 중앙고등학생 중에 90% 이상이요. 단원명을 몰라요. 단원명이 왜 중요한지도 모르고 단원명을 꼭 쓰라고 하는데도 왜요? 이래요. 네, 왜요라뇨. 내가 뭔가를 공부하는데 그 공부가 어떠한 주제인지 그 제목을 모르고 요 알맹이를 공부하는 게 얼마나 지금 빈 껍데기를 하고 있는 건지를 본인들이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이제 어머님들이 자녀들을 지도할 때는 네가 오늘 공부하는 그 교과서에 제목이 무엇인지 단원명이 무엇인지를 꼭 기억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왜? 네가 공부할 내용이 함축된 것이 그 제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목차를 보면은 중단원이 있고 또 소단원이 있겠죠. 이것부터 먼저 보게 해주세요. 보통 교과서나 무슨 자습서나 이런 것들 봤을 때 앞에는 다 넘기고 이제 내용이 시작되는 본문부터 막 이제 보기 시작하는데 그게 아니라 처음 목차부터 여기 1단원은 이거구나, 2단원은 이거구나, 3단원은 이거고 4단원은 이거구나. 일단 큰 대단원 목차를 한번 그럼 너는 이번에 1학기 때에 이런 걸 공부하게 되겠네. 그러면 각 단원에선 또 뭘 공부하지? 하면서 중단원 살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단원 제목을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가면서 이 제목에서는 뭘 공부하는 것일까 되게 궁금한데 한번 보자 하면서 마지막으로 보는 게 이제 정말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학습 목표를 체크하는 것이 그 아이에게 습관이 되어야 돼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을 거예요. 학습 목표를 얘들아 잘 알고 공부하면 너네 공부 잘할 수 있다. 저도 사실 옛날에 그런 말 들은 기억이 있거든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것을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에게 학습 목표를 보면은요, 반드시 이렇게 쓰여 있을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이해해야 한다. 무엇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대부분 이런 학습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맞아요. 그게 진짜 학습 목표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할 때 그 안에 있는 이런 자잘한 것들을 다 암기하는 것이 학습 목표가 아니라 큰 단원명을 알고 소단원명까지 다 흐름을 파악한 다음에 그러면 그 소단원에서의 목표는 어떤 키워드를 뽑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키워드를 뽑아내는 방법은 학습 목표에 나와 있거든요. 네모, 땡땡땡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을 이해할 수 있으면 학습 목표가 달성된 거고 이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설명할 수 있으면 학습 목표가 달성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안에 있는 몇 개의 중요한 단어들을 암기하려고 애를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초등 시기에 이게 습관이 되면은 그냥 이 아이는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어도 그 습관이 계속 나한테 이렇게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어떤 공부를 하더라도 그것이 쉽게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네. 각 단원의 목차를 먼저 훑어보고 각 단원의 키워드를 뽑아낼 수 있는 거, 학습 목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거, 그거는 초등학교 내내 정성스럽게 만들어내야 하는 공부 습관의 기초입니다. 이게 초등학교 때 공부하는 거랑 또 중학교 때 공부하는 거 그리고 고등학교 때 공부하는 게 다르죠. 그 학습 양도 다르고 그 깊이도 다르고 방법도 다릅니다. 보통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 이제 시험을 보면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보면은 절대평가로 이제 ABC를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통 중학교에서 A등급을 받는 아이들이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한 30%에서 40% 되거든요. 30%라고 가정을 하고 중3 때 내가 올 A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중3 때 모든 과목이 다 국영수, 사과 다 90점을 넘긴 거죠. 그러면은 엄마들이나 아이들이나 그래도 나쁘지 않네? 공부 그래도 못하진 않네? 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못한 건 아니죠. 근데 나 공부 좀 잘하는 편이네 라고 이제 보통 생각을 하다가 고등학교 1학년 갔을 때 그 중에 한 반 정도 되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올 A등급 받은 아이들 중에서 한 반 정도 되는 아이들은 고1 가서 아주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엄마들은 보통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거봐, 네가 중3 겨울방학 때 그렇게 공부 안 하고 놀더니 성적이 확 떨어졌잖아 라고 말씀을 하시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그 아이는 원래 고등학교 가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학습 방법으로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해온 거예요. 그게 뭐냐? 암기 위주로 했다라는 거죠. 중학교 때는요, 학교 수업 그래도 어지간히 듣고요. 그리고 시험 직전에 한 2주 정도 바짝 정말 벼락치기로 공부 열심히 하면서 다 암기하잖아요. 시험 범위 정해져 있으니까 시험 범위 안에 있는 거 막 문제 풀어보고 오답 체크하고 막 열심히 암기하잖아요. 그러면 90점 이상 넘어갑니다. 우리 애는 90점이 안 되는데요? 그럼 그 아이는 그걸 안 한 거예요. 학교 수업도 안 들었고요. 벼락치기도 안 한 거예요. 암기도 안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90점이 안 넘은 거고요. 근데 그게 고등학교 가서는 전혀 먹히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뭐가 다르냐면은, 이제 중학교 말고 이제 초등학교를 좀 더 내려가서 얘기를 하자면은, 초등학교 때는 그냥 눈에 보이는 1차적인 사실만 알아도 괜찮아요. 하나의 주제를 깊이 파고드는 시기가 아니잖아요. 초등학교 때는. 그건 이제 뭐 대학 가서 할 거고, 두루두루 아주 그 얇고 넓게 이제 알아야 하는 시기잖아요. 초등학교 때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뭐 한국사 중에 고려를 이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때는 삼국시대가 끝나고요, 후삼국시대가 왔고요, 발해가 있었고요, 그리고 고려가 만들어졌는데 왕건이 그 고려의 왕이 됐어요. 그리고 그 후삼국을 통일하고 나중에 그 발해에 사는 유민들도 이렇게 다 데리고 와서 다 이렇게 고려를 세웠어요. 까지만 알아도 괜찮아요. 초등학생은. 예, 거기까지만 알아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중학교는 그것만 알면 안 되죠. 여기서 잠깐 심각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중고생 학생들 중에서 적지 않은 아이들이 고려의 건국왕이 누군지 모르고 조선의 건국왕이 누군지 모르고 있습니다. 찍히지 않은 얘기시겠지만 한번 물어보세요. 그렇습니다. 아마 한 3분의 1은 모를걸요. 어쨌든 중학생 아이들은 이제는 그렇게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겉으로 보여준 사실만 알아서는 안 되죠. 조금 더 이제 그 내용을 더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죠. 아까 말했던 것 중에서 이어서, 근데 이제 왕건은 호족들을 이렇게 통합하는 정치를 했어요. 그래서 호족들을 통합하기 위해서 왕씨 성을 주고요. 그리고 그 자제들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막 벼슬도 주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사심관 제도를 하기도 하고요. 기인 제도를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호족의 딸과 막 결혼도 했어요. 막 이런 얘기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죠. 이 흐름을 알면서 이런 내용들을 디테일하게 기억해서 암기했다면은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중학교까지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공부부터는요, 계속 공부를 하면서 왜? 그 왜라는 질문을 유치원 다니는 애기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고등학교부터는 더 빠르면 중2, 중3부터 이 고등학교식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중2, 3부터 이런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왕건은 호족들한테 왕치성을 왜 줬는데? 그러게? 몰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초등학생이면 이해를 하지만 중학생부터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심관 제도가 뭐고 기인 제도가 뭐야 라고 말했을 때 중학교 때는 이런 거야 라고 외워서 설명할 수 있지만, 근데 그거를 왜 했는데? 그런 제도를 왜 실행했는데? 모르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왕건은 왜 호족들을 이렇게 하나로 통합해서 다 내 편으로 만들고 싶어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라고 질문했을 때 최소한 그거는 왕건이 다 이 호족들을 다 내 편으로 만들고 싶었던 이유는 그들이 힘을 키우지 않고 반역하지 않으려고, 반역하는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았고 좀 두려워했어. 이들이 막 합쳐갖고, 막 호족들이 합쳐갖고 왕건인 이 왕을 위협할까봐
좀 걱정을 많이 했지. 두려워했지. 그래서 이 호족을 통합하는 정책을 썼어. 그래서 그 호족들의 딸들을 다 데리고 결혼을 한 거야. 왜? 호족들을 다 내 장인어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지. 그럼 이제 우리 패밀리가 되잖아? 패밀리가 되면은 그렇게 반역을 하지 않겠지? 라고 생각을 한 거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했어. 까지 이제 질문하고 대답했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왜? 그러니까 왜 그랬냐고. 왜 호족들을 두려워했고, 왜 그렇게 내 편으로 만들지 않으면 반역할까봐 왜 걱정을, 그러니까 왜 했냐고. 자꾸만 왜를 물어봐야 돼요. 왜 했겠어요? 왕건이 원래 호족 출신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신라 말기에 얼마나 많은 이 전국에 있는 호족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 호족들의 힘이 막 커지니까 그래서 왕건도 나오고 뭐 궁예도 나오고 견훤도 나오고 다 했잖아요. 그게 다 호족들의 세력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땠어요? 자기가 본 거는 왕권이 완전 추락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망했죠. 그걸 본인이 봤는데 호족들이 두렵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왜? 라고 질문했을 때 난 모르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국사뿐만이 아니라 수학도 과학도 국어도 모든 영역에서 공부할 때 아 이렇구나로 끝나는 거는 중학교 한 1학년까지만. 그리고 왜 이렇지에 대해서 자꾸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문을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고 하는 공부를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때 해놔야, 그리고 그런 공부 방법이 나한테 습관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고등학교 가서도 그 습관대로 공부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해야지만 실제로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어요. 자녀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어떤 경험을 해야, 어떤 학습에 대한 준비를 해야 어떤 능력을 갖출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질문 정말 많이 하십니다. 초등학교 때는요, 저는 일단 4가지를 조금 이렇게 찝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가 독서력을 키워야 된다. 두 번째, 체력을 키워야 된다. 세 번째, 대화 능력이 좋아야 한다. 그리고 네 번째가 내가 지금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것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분명하게 스스로 알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이 4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독서력은 너무 많이 얘기해서 아주 지겹죠. 교육 전문가들이 기승전 독서, 요즘 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독서를 통해서 많은 걸 경험할 수 있고요. 요즘에 뭐 진로나 요즘 뭐 고교학점제 때문에 굉장히 말이 시끄러운데 결국은 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중학교 때부터 강요당하고 있는 진로 이런 표현도 있는데 맞아요. 지금 중학교 때부터 어떤 진로를 정해서 진로에 맞춘 학습을 해야 대입에 유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진로를, 직업을 어떻게 중학교 때 정합니까? 사실 어렵거든요. 근데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다는 어떤 꿈과 희망을 갖는 건 사실 필요하잖아요. 나중에 직업이 바뀌더라도, 진로에 대한 꿈이 바뀔 땐 바뀌더라도 일단은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이가 그렇다면 뭔가 진로를 선택해야 되는 건데 뭐 해본 게 있어야 선택을 하죠. 아는 게 있어야 선택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독서를 통해서 다양한 배경 지식이 있고 독서를 통해서 많은 어떤 간접적인 경험을 해야지만 비로소 내가 뭔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또 마련될 수 있어요. 그리고 꼭 뭐 그걸 위해서 독서를 해야 된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아이가 독서를 통해서 사고할 수 있고 독서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배워나갈 수 있고 비판적 사고를 키울 수 있고 모든 것은 독서에서 출발이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우리 애는 책을 안 좋아해요. 그러면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수학이 뭐 선행을 못해요 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지금 책을 안 좋아해요가 제가 봤을 땐 훨씬 더 어머님들이 고민하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독서력 너무 중요하고요. 오죽하면 그 서울 상위권 대학의 대학 학장님들이 정말 독서력 하나로 신입생 뽑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겠어요. 정말 독서력 그만큼 중요하고요. 정말 유명한 드라마 대사가 있잖아요. 어떤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할 때 네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체력을 길러야 된다 라는 저는 그 말을 듣고 굉장히 공감을 했던 적이 있어요. 체력은 내가 어떠한 일을 시작해서 끝까지 끈기와 인내력을 가지고 끝까지 해서 성취를 이루기 위한
가장 기본인 것 같아요. 체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기가 어렵죠. 상당히 불리하죠. 이렇게 말하면은 몸이 약한 사람은 안 된다는 거냐? 그게 아니라 불리하죠. 굉장히 악조건인 거죠. 근데 그렇게 불리한 악조건, 좋은 체력이 없는 예를 들면 장애를 가지셨거나 정말 애초부터 정말 연약한 신체를 가지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해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와 하고 너무 존경하잖아요. 그만큼 불리한 조건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체력이 없다라는 거는. 그래서 체력은 정말 중요한 거고요. 특히 제가 중학생 어머님들한테 많이 하는 말인데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1학년 될 때까지 체력 보강부터 하세요. 그 말씀 많이 드려요. 왜냐하면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온 아이들 중에서 고3 가서 체력이 안 돼서 무너지는 아이들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세 번째는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대화하기를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말을 하더라도 끝 말을 흐려요. 그러니까 선생님 제가 오늘 숙제를 다 못 해갖고 왔는데 이거 죄송하지만 저 딱 이 쉬는 시간 10분에 마저 하고 이따가 내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되는 거거든요. 야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해왔어야지. 그래? 알겠어. 그럼 이따 쉬는 시간 10분에 그거 빨리 마무리하고 오늘 수업 끝나기 전에 내?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쵸? 이런 대화는 참 좋은 대화인데 근데 와서 선생님 저 어제 손님이 와가지고 숙제를 다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돼요. 요즘 대화들이. 그렇게 한참 뜸을 들이다가 그러니까 그래서 숙제를 해왔다는 거야 안 해왔다는 거야 그러면은 그래서 다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게 많은 아이들한테 보고 있는 그런 요즘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대화를 정상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그것부터 할 수 있어야 나중에 어떤 일을 할 때 협업도 할 수 있고요. 토론도 할 수 있고요. 내가 내 생각을 주장하거나 상대방을 설득할 수도 있고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어떠한 일을 만들어 나가려면은 기본적으로 내가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랑 이제 함께 해 나가잖아요. 우리가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협업과 소통과 이제 리더십이 또 필요할 때도 있고요. 근데 이제 대화가 좀 아이가 안 된다? 그러면은 사실 너무 걱정이 돼요. 이런 것도 빨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내가 생각하는 것을 딱 깔끔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키워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기죽으면 안 돼요. 눈치 보느라고 말 못하고 이제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대화 능력을 키울 수 있으려면은 정말 그렇게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줘야 되겠죠. 네 번째,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저는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이 조금 하다가 포기하고 조금 하다가 이건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하고 어떤 것을 내가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은 끝까지 해내는 그런 집념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지금 말하는 맥락은요, 책임과 성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성실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어떠한 일에서 성취를 할 수 있다. 전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이 얘기를 하면요, 꼭 다른 각도로 또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다양한 걸 경험해야 되니까 이것도 조금 해보고 저것도 조금 해보고 다양한 걸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다가 아니면은 빨리 포기할 줄도 알아야죠. 당연하죠. 네, 그건 지금 다른 각도에서 하시는 얘기인 거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빨리 판단해서 이거는 답이 안 나오겠다라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빨리 판단해서 결과치를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올바른 판단력이 섰을 때에는 바로 끝낼 수 있는, 내가 그동안 한 게 아까워도 바로 끝낼 수 있는 결단과 용기도 당연히 필요하죠. 지금 저는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걸 하겠다고 마음 먹었으면은 중간에 좀 힘들어도 힘드니까 그만할래가 아니고, 나 이거 조금 어려워도 이것을 내가 이겨내는 힘이 부족해서, 의지가 부족해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저거지만 원하지 않아서 내가 선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이 어렵나요?
내가 정말 원하는 건 저것이지만 원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못할 것 같고 자신감이 없어서 그리고 이 인내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는 건 하지 말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포도 얘기를 하지 말자라는 거죠. 내가 원하면은 계속 점프해서 딱 먹는 최선을 다해야 되긴 하잖아요. 그냥 뒤돌아가면서 에이 저거 맛없을 거야 하는 거는 우리 아이한테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요즘 너무 젊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위로의 말로 느리게 가도 괜찮아, 뭐 힘들어도 괜찮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아, 뭐 아파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청춘이야, 이런 많은 위로의 말들이 있죠. 물론 그 말이 갖는 의미를 알고 있어요. 그것은 너무 강하게 푸시해서 역효과를 내고 너무 강하게 해서 정말 부러지는 상황을 만들지 않고 조금 그 아이, 그 청년들에게 좀 위로해주는, 응원해주는 말로 쓰이는 거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걸 또 다르게 다른 각도로 또 들어와서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지 않고 내가 지금 게으른 것에 대해서 아주 좋은 변명과 핑계거리로 삼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고 있어요. 본인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시점에서 게으르게 하면서 아이 천천히 가도 괜찮아. 그거는 그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죽을 만큼 최선을 다했는데 뭔가 안 돼서 내 능력이 여기까지인데 그걸 내가 넘기지 못해서 너무 괴로워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괜찮아 하고 위로해주고 응원해주는 말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걸 하지 않으면서 괜찮아 하고 너무 많은 허용치를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주고 있어요.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너무 고통의 경험을 주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어요. 조금은 아파도 괜찮고요. 조금은 울면서 이걸 끝까지 해내는 그런 경험도 괜찮아요. 고통의 기준이 너무 점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아이들이 지금 말씀드렸던 독서를 하고, 독서만 하면 안 됩니다. 독서하고 독후 활동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체력 키워내고요. 원활하게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대화 능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 책임감과 성실에 대한 그런 기본 자세가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저는 세 자녀를 키웠고, 그리고 한 30년 정도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 지금 입시교육까지, 그리고 성인들 대상, 부모님들 대상으로 다양한 방면으로 이 교육에 관련된 일을 해오고 있으면서 제가 그래도 잘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은 조금 미래에 대한 교육의 방향성을 좀 잘 짚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래전에 여기 분당 정자동에 혼공연구소를 설립한 것도 너무 과하게 사교육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공교육을 좀 살리고 싶고, 정말 자기가 혼자 스스로 공부해서 성과를 내는 방법을 알려주는 일이 참 가치 있고 좋은 필요한 일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자녀를 키우면서 고민되는 부분들이나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고민 상담하시면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잘 찾아서 굉장히 행복하게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일이고 잘하는 일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녀 고민 상담이나 학습 고민에 대한 것들은 여기 댓글에 연락처가 있을 테니까 연락 주시면은 기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ou